안녕하세요, 박소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광주의 인물 바로 충장공 신립장군인데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신립장군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역학 강사 장정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가 오늘 신립장군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뒤에 보니까 비석이 딱 서 있더라고요. 신립장군님의 비석인가요? 네, 그건 아니고요. 신립장군의 현손인 문장공 신완 선생님의 비석입니다. 근데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비석을 세워주실 정도면 굉장히 큰 업적을 이루셨나 봐요. 네. 숙종 때 최고 관직인 영의정까지 오르셨으니까 가문의 영광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셨겠어요. 네. 선생님, 저희가 오늘 신립장군님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면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이곳으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함께 가보실까요? 좋습니다. 와, 여기 올라오니까요. 우선 시야가 탁 트이면서 그리고 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 어떤 게 신립장군님의 묘인 거예요? 네, 묘가 많죠. 네. 네. 5봉분 중에 3번째가 신립장군의 묘입니다. 뒤에 있는 게 신립장군님의 네. 묘군요. 그럼 앞뒤로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신립장군의 후손들인데요. 산으로 올라오면서 맨 앞에가 신방의 묘이고요. 그 뒤가 신방의 아버지 신성하의 묘이고 또 신립장군 바로 뒤에가 영의정 신안 선생님의 묘이고요. 또 맨 뒤에 있는 묘가 신립장군의 손주 신준의 묘입니다. 그럼 보통 이렇게 집안 이렇게 묘지를 보면은 몇 대 몇 대 이렇게 구분지어서 모시잖아요. 이곳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선대의 묘 위에 묘를 쓰는 거는 서로 삼가하고 있는데요. 얘가 아닙니다. 그런데 평산신시 문중에서는 크게 개의치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또 구조네요. 네. 그리고 선생님, 제가 올라와서 또 느낀 거는 오늘 굉장히 추운 날씨였거든요. 네. 여기 올라오니까 유독 바람도 안 불고 너무 따뜻해요. 또 이렇게 좋아요, 여기? 네, 풍수지적으로 좋은 자리 같죠? 저 먼 앞에를 바라볼까요? 예, 그 앞에는 곤지암천이 흐르고요. 또 가까이에 하담숲도 보이고요. 그 너머에는 태화산까지 보입니다. 풍경이 너무 멋있어요. 네, 뒤로는요 또 갑옷을 두른 것 같은 무갑산과 또 앵자봉 산맥까지 이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도 5묘 중에 신립장군의 묘가 가장 명당 자리입니다. 제가 딱 봐도 뭔가 명당의 기운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선생님, 여기 옆에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조각상들이 있더라고요. 올라오다가 보니까 목이 잘린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목을 한번 부러졌다가 다시 이어붙인 것 같은 조각상도 있고 하더라고요. 네, 무덤 앞에 있는 성물인데요. 좀 특이하죠. 네. 요 종손인 종부 어르신의 말씀에 의하면요. 6.25 동란과 일사 후퇴 때에 북한군들이 양평으로 북상하면서 이곳에 연합군인 영국군들이 이 동자상의 목을 총을 대고 쏘아 떨어뜨렸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옛 제실이었던 기와집은 중공군들에 의해서 불태웠다고 합니다. 428년 전 임진왜란 때에 충주 탕금대 전투에서 왜군인 적장이 조선인들의 머리를 베어서 바쳤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때에도 그렇게 참혹한 현상을 겪었는데 무수한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이러한 고통을 당하셨으니 얼마나 마음이 애통하셨겠어요. 정말 그러셨겠네요. 그 임진왜란 때도 그런 고통을 받으셨는데 또 이게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이렇게 또 고통을 네. 받으셨다니까 또 너무 안타까운 그런 역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선생님, 한자 잘 하시죠? 조금요. 그래요? 다행이에요. 아니, 뒤에 보면 묘비가 보여요. 네. 혹시 어떤 뜻이에요? 예. 이 묘비에는 앞에 관직이 있습니다. 예, 묘비에 따르면 신립장군께서는 평안북도 병마절도사를 거쳐서요.
임진왜란 때는 한성부 판윤 겸 도순변사를 역임하셨습니다. 이 신립장군의 묘는 경기도 기념물 95호로 지정되어 있어요. 이 묘비의 글에 따르면 신립장군께서는 죽기 직전에 기념물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어떤 이야기요? 예. 남으로 죽을 것이니 구차하게 목숨을 구하지 않고 의롭게 죽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뭔가 장군다운 그런 기계가 딱 느껴지네요. 전투에 임하는 그분의 기백을 엿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비석에 글을 지으신 분은 우암 송시열 선생님이시고요. 글을 쓰신 분은 성제 신익상 선생님이십니다. 좌측에는 정경부인 최 씨가 함께 합장되어 있습니다. 무덤 앞에 상석에 뒤에 있는 지석에 있는 유물들을요, 일부 도굴이 되었고 그래서 보관이 어려워져서 박물관에 기증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앞에 있던 장명등은 또 어느 도굴인들에 의해서 사라졌어요. 아니, 누군가가 도구를 해가서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안타깝네요, 선생님. 선생님, 저희가요, 지금 네. 신립장군님의 후손분들 이야기도 들어봤고, 또 묘비명도 읽어봤잖아요. 네. 이제 신립장군님의 생애와 또 무관으로서의 활동을 어떻게 하셨었는지 굉장히 또 궁금해요. 아, 네. 신립장군께서는요, 명종 1년에 성균관 생원이신 신하국 아버지와 또 파평윤 씨 어머니 사이에서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예. 어려서부터 글 공부보다는요, 무예 닦기를 즐겨 했답니다. 네. 그러셨구나. 선조 즉위년 22세에 무관으로 급제하여 선정관, 진주판관, 온송부사가 됩니다. 그때에 북변에 침략해온 여진족 이탄계를 격퇴하고요. 두만강을 건너가서 야인의 소굴을 완전 소탕하고 물리치고서 육진을 방어하게 됩니다. 500여 기병대로 여진족 1만여 군사를 무찌른 용맹한 무장으로서 선조의 신임과 명성을 얻게 되지요. 그 후에 평안도 병마절도사 이듬해 한성부 판윤 관직에 계실 때에 임진왜란이 1592년에 선조 25년 4월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1592년에 임진왜란이 터지잖아요. 그때 네. 임진왜란과 탕금대 전투에서 신립장군님의 활약이 또 굉장히 궁금해요. 조정에서는 신립장군을 내세우게 됩니다. 부산을 초토화시키고 파죽지세로 북상하고 있는 왜군의 약 16만 대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신립장군을 조정에서는 내세우게 됩니다. 선조는 신립장군을 전장의 총지휘관인 삼도 도순변사로 임명하고 보검인 상방검을 내어주면서 군 명령권을 의임해 줍니다. 상방검을 받은 장수는 이기면 돌아올 수 있지만 패하면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것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라는 옥세인 것입니다. 명예롭고 의로운 죽음으로 최선을 다해 싸우라는 것이지요. 신립장군은 왜군의 북상을 저지하고 물리치기 위해 특별히 유성령 휘하에 있던 부관 김여물과 함께 충주로 군사를 징집하여 내려갔는데요. 그곳은 새도 날아서 넘기 힘들다는 조령고개인 험준한 지형으로 국방상으로도 아주 중요한 요새입니다. 지금의 문경세제인 이곳은 영남에서 한양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지요. 부관인 김여물이 이곳에 매복해 있다가 적을 섬멸하자고 제안했지만 신립장군은 기병대에 맞는 작전을 구상하면서 탕금대와 달천강변 평지를 이용하여 배수진을 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로는 가장 파괴적인 무기인 조총을 앞세운 왜군 18,000명의 군사를 물리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탕금대를 못 막으면 한양으로 가는 길목을 내주게 되는 절박함 속에서 아군의 진지는 무너지고 기승전을 잃게 되었지요. 기병과 보병의 전투, 소총과 활의 전투, 질퍽한 습지, 어떤 게 이길 수 있을까요? 소총과 활의 전투면은 당연히 소총이 좀 우세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결국 신립장군은 적진에 돌진해서 싸우다가
강가에 몰리게 되자 부관 김여물 장수와 함께 항복하는 대신에 강물에 몸을 던져 투신 자결하게 됩니다. 죽음으로 최선을 다한 치열한 전투였지만 충주로 내려온 지 사흘 만에 47세로 순절하셨어요. 안타깝게도 충주는 가장 희생자가 많은 싸움터였습니다. 신립 장군의 장남 신경지는 인조 반정의 1등 공신으로서 인조 즉위와 이괄에 난 평정에 공을 세우고 최고 관직인 영의정에 이르렀고요. 병자호란 당시에는 남한산성으로 인조 왕을 호종하여서 동쪽 성벽을 지키는 장수로 청군과 대치하며 위급한 국난을 함께한 충신이었습니다. 신립장군과 최후를 함께한 종사관 김여물의 아들 김유는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 안에 군정을 맡은 제찰사로 북문 법학골 전투와 관련이 깊습니다. 두 사람은 선친의 인연으로 절친한 사이였고 정치적 동지이기도 합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선대를 이어 생사를 같이 하게 되었고요. 후에는 영의정 관직까지 오르게 됩니다. 진짜 이 너른골 광주에는 훌륭하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 신립장군님 묘와 관련돼서도 슬픈 이야기가 있다고요. 네, 신립장군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기치미고개, 넉고개, 곤지바위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도 지명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치미고개, 넉고개, 곤지바위가 다 거기서 유래된 이름이었군요. 네, 탕금대에서 살아남은 병사들이 물에서 장군의 시신을 건져냈을 때에 장군의 모습은요, 두 눈을 부릅뜨고 당장이라도 호령할 것 같은 기세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부하들은 시신을 건져 상여를 메고 한양으로 오는 도중 장군님 하고 부르면 오냐 하는 대답 소리가 들렸답니다. 이천시를 지나 기치미고개에서 또다시 장군님 하고 부르니까 에헴 하는 기침 소리가 들리고 어느 국에 와서 또다시 장군님 하고 부르니까 그때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때부터 장군의 넋이 완전히 나간 고개라 하여서 넋고개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기침을 했다고 해서 기치미고개, 그리고 장군의 넋이 나갔다고 해서 넋고개군요. 이게 재미도 있으면서 사실 정말 좀 슬픈 이야기가 많네요, 선생님. 네, 슬픈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넋고개를 지나 현재 이곳 근처까지 시신을 운구하게 되었는데 장군의 관이 이곳에 이르자 관이 땅에 달라붙어 움직이지 않아 이곳에 장사를 지내고 묘를 쓰게 되었답니다. 이 묘소에서 1km 떨어진 곳에 광주를 대표하는 곤지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는 곤지바위가 있습니다. 신립장군의 시신을 광주로 옮겨 장사 지낸 후에 이상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묘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고양이처럼 생긴 바위가 있었는데 누구든지 말을 타고 이 앞을 가려고만 하면 말벌굽이 땅에 붙어 움직이지 않아서 말에서 내려 걸어가야 했어요. 그러던 중에 어떤 올곧은 선비가 이 앞을 지나가다가 신립 장군의 묘를 찾아가 장군의 원통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무고한 행인들을 불편하게 하면 온당치 못합니다 라고 소리치자 갑자기 뇌성과 함께 벼락이 바위를 내리쳐서 바위가 두 조각으로 갈라지고 그 옆에는 큰 연못이 생겼답니다. 그 후로는 괴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사람들은 이 바위를 곤지암 또는 곤지바위라고 불렀습니다. 이 바위에는 갈라진 바위 틈으로 약 400년의 수령의 나무가 청정한 모습으로 자라고 있는데 장군의 넋이냥 이곳을 굳세게 지키고 있답니다. 현재 경기도 문화재 자료 63호로 지정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신립장군의 생애와 탕금대 전투, 그리고 곤지암의 유래까지 정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신립장군에 대해서 한마디 덧붙이신다면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신립장군께서는 25년간 여러 전장을 누비면서 많은 공을 세웠는데
어느 한 전장의 승패의 결과에 아픔으로 남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죽기를 각오한 그분의 충정식만큼은 높이 귀감이 되기를 바라고요. 패한 전투에서도 교훈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요 선생님과 함께 신립장군에 대해서 함께 배워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